고영화 교수님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권리 주체니에서 그 사고가 났을 때 벌을 주는 법규가 나와야 크게 법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좀 말씀. 크게 얘기하시오. 왜 혼자 들어가는 목소리 얘기해? 예, 같이.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법에 현재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법인 아까 권리 주체 말씀하셨는데 아직 법률에 대한 문학하시고 이제 이렇게 공학하시고 그러셔서 그런 말씀 기억이 조금 안 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법인이 불법 행위를 했을 때 가령 폐수를 흘렸다, 주의를 갖다가 많이 엉망으로 해놨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다가 벌금을 부과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습관적으로 해. 근데 그 폐수를 방류하라고 오다를 내린 사람은 CEO거든.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법인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후의 조종자를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폐수를 안 흘리거든. 그러듯이 제작자라든지 또 그 사용자라든지 그분들에게 법을 갖다 의지해서 벌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현행 제도가 있어요. 현행 그래서 법인격 부인론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용자 책임론, 제조물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현재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약사가 A라는 사람은 특성상 아스피린을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두 알을 다 줘서 근데 그 사람 특수 체질이야. 근데 그 약을 제조할 때 그거는 어떤 곡에 해당되는 성분을 더 많이 집어넣은 거야. 근데 일반적인 두 알 먹어도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상해를 입은 거야. 그것을 만드는 제조물자를 처벌을 해요. 그것이 제조물 책임자의 배상 책임론이라는 말인데 우리 법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적용이 될 거고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총괄적으로 각국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서 이제 법의 여러 가지가 다를 테니까 유엔 같은 데서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하실 때 총론적인 헌장이 있고 각 나라의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적용되는 또 시행령 우리가 모법이 있으면 시행령이 있듯이 거기에 맞는 그런 것이 제정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고민할 것은 아니라고. 아니 마이크 왔으니까. 조금만 해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지금 그 말씀에만 잠깐 최대한 짧게 할게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교수님의 말씀 하에 이제 개발자가 어떤 문제가 됐을 때를 우리 얘기를 해볼게요. 문제가 됐을 때 법에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개발자도 물론 있고 그러나 지금 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전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고령화가 되면서 휴머노이드를 이미 데리고 살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리고 포스트 휴머니스트 그러니까 변형된 휴머니스트예요. 휴머니즘 시대가 된 거죠. 이 인공지능 기계를 안고 자고 대화하고 외출했다 들어 혼자 사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있지만 돌아왔을 때 인공지능이 반겨줍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주인은 바뀌었어요. 개발자에서 주인이 이제 그 활용하는 분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사용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이 법제화가 정말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만들어지지는 못하고 상충되고 있는 이유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벌을 줘야 된다고 했을 때 제조사에게 줘야 되나요? 사용자에게 줘야 되나요? 그러면 사용자에게 줘야 된다고 했을 땐 사용자는 그 기계를 그 인공지능을 구매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또 개발자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한다고 했을 때는 또 개발자 또한 이들은 어차피 상용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금 자본이 들어가고 있어서 상용화를 시킬 거예요. 최대한의 투명함을 감춰버리겠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이제 쉽게 말해서 내가 만든 거 아니야라고 해버리는. 제조사는 물론 맞지만 나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이제 그리고 휴머노이가 되면은 강 인공지능이 되기 때문에 영화 이야기까지 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정말 머지않아 이루어지고 있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개발자가 놀래서 커밍아웃을 하고 해고가 된 상황이 지금 또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개발자는 그래서 우리는 투명을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뭔가 가이드라인은 무조건 빨리 만들어져야 미리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개발자는 개발제대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또 사용자는 사용자가 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된다라는 그 사용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네네 달라서 법이라는 것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증거가 하는 거니까 사용자가 됐든 개발자가 됐든 그 사안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분 여기를 하나만 짚을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아무리 많아도 2분 안 넘을 겁니다. 사례를 우선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박사가 지금 이거 발표를 듣고 상당한 정도로 심층적으로 연구를 했고 또 실제 문제에 부딪혔고 또 서베이 과정에서 많은 걸 겪었다는 걸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존경심이 나는 겁니다. 그 전제를 하고요. 지금 우리 고 박사도 말씀했지만 뭐냐면 지금 앞으로요. 지금 오늘도 그랬지만은 10년만 지나더라도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생명은 물론이지만 일상도요. 여기까지 들어올 건데 그러면 반드시 법제하는 생명에는 난 그거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생각해요. 지금의 윤리 나오고 규범이 이제 또 가이드라인 수준이지만 법제가 안 하면 안 되죠. 그게 피해 주겠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차가 사람 죽였는데 그거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뭐 해야지. 근데 전쟁 경우도요. 중동전까지 해서 지금 전자전이 됐고요. 이렇게 요도하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9.28 사태 보복가 어떻게 했냐면은 로봇을 띄웁니다. 띄워놓고 지금 뭘 가능하냐면은 띄워가지고 그 사람 쏴 죽이라고 아니고 띄워놓고 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옆으로 2m, 3m, 3m 뒤로 그때 약간 5분 참고 2분 이게 조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띄워놓고 사람이 지금 조정하는 겁니다. 그 로봇을 보내놓고 노인가 쏴 죽인 것만 아니라 그거 하면 그러면 이제 피해 없는 그만이거든요.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우리 컴퓨터에서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이거요. 우리가 지금 또 그 사례 한번 써볼게요. 우리 지금 공군이요. 5분 대기조, 1분 대기조가 있는데 뭐라냐면 대기놓고 거기다 지휘관이 사인 쫙 보내면 뭐냐면 비행기 씁니다. 이거. 그 비행기는 자기 조종사는 뭐냐면 왜 뜬지도 몰라요. 뭐 뜨는지 몰라요. 그럼 떠놓고 지금 뭐냐면 야 너 지금 고도 몇, 임무 몇, 속도 몇,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뭐 가지고 때린다. 지금 상대를 때렸습니다. 지금 때려놓고 지금 뭐 할 수 있냐면은 그 조종사가 그 피해자가 이렇게 약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센서를 타고 해서 여기서 또 조정이 가능해요. 이거 뭐라 하자 말이에요. 지금 전쟁에서 지금 로봇을 띄워놓고 말이죠. 그 로봇을 띄워서 로봇이 가서 쏴 붙여서 깬다. 그것도 있지만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 여기서 지금 해놓고 상대방 야 저거 어디 있대 위치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요. 그때만 뭐 뭐냐면 필요적은 무슨냐면 그럼 누가 책임지냐? 아니 이거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고박사 말씀한 대로 뭐냐면 어린이 유부녀들 뭐냐면 대량 사장에서 책임 물어야죠. 차가 지금 떠가지고 뭐냐면 사람을 200명 죽였다. 그 어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겠는데 그러면 거기서 가장 한 것이 뭐냐 대상 어떻게 특정할 거냐. 이 문제가 필연적으로 되겠다 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송박사 말씀하세요. 일자리에 왔어요. 오늘 여기 이제 우리 모임은 이제 불교 모임인데 백성욱 선생님 사상을 이제 연구하고 또 토론하는 이제 그런 종교적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 이 발표자에게 좀 문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제일 큰 것이 유태교, 기독교, 또 회교, 마호메교, 그 다음에 아마 불교하고 유교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정도로 보는데 소구세계를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그 종교는 이제 범기독교죠. 말하자면 이 세 종교를 합치는 그런 유일신의 창조설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이런 이제 범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도덕관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세계가 있고, 또 우리가 진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창조설을 믿지 않고 어디까지나 인연설을 믿지 않아요. 이 세계가 생성소멸하고 생겨나고 또 없어지고 다시 생겨나고 또 다시 죽고 하는 이런 영원한 이런 그 생성소멸의 반복은 오로지 이 우리의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이 아니라 뭐이죠? AI 인공지능의 그 세계를 생각하면은 그것도 있을 수 있다,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제 선종으로 볼 때는 도대체 이 선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설교를 하고 불교를 포교를 하고 뭐 저에다가 주제를 맺는다고 이런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제 우리가 크게 볼 때 불교에는 교종과 선종이 있는데, 교종은 부처님의 8만 대장경 교리를 가르치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불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고, 선종은 지가 제 자성을 깨우쳐서 부처가 되겠다는 건데, 아마도 이 선종하고 이 인공지능의 그 어떤 법사나 승려는 잘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론은 다시 또 내다 얘기하시면 되겠지만 교종하고는 될 것 같아요. 그 불교와는 어느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인공지능의 세계에는 불교와는 신화감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그리고 우리가 그 인공지능의 세계에 발달된 과학을 인류가 충분히 활용해서 생활에 편리함을 이루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용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그런 건 다 긍정하지만 다만 이제 윤리적 차원, 법리적 차원에서 우리가 규제해야 될 게 있지 않느냐는 것이 오늘의 토론 주제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러면 오늘 발표하신 고영하 교수께 하나 질문을 던지는데, 아까 두 가지 말씀이 제가 여러 가지 생각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노마교황청에서 이 인공지능의 윤리를 5가지로 선포하셨는데, 그 첫째 조건이 아까 투명성이라고 했죠. 이런 걸 듣고, 또 하나는 이제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지닌 인간을 만들다가 너무나 사람과 똑같이 되어가니까 겁이 나서 중단시키고 그 사람을 해고시켰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만물을 창조하는데 그 만물 가운데서 가장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인간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우리는 모든 생물, 특히 인간은 못해. 남녀가 교접을 해서 그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낳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뜻이다 하는 걸로 우리가 기독교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신의 역할을 이제 인간이 하겠다는 거 아닌가? 그럼 이러한 그 신의 역할을 인간이 대신해서 창조주 역할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 고영하 교수는 어느 정도 기독교 윤리도 아신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독교에서 이에 대한 반대라든지 전혀 어떤 대책이 없다는 건 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기독교계의 어떤 그 윤리 같은 거를 보면, 인간이 인공적으로 낙태를 할 때 절대로 반대하고 나서는 게 천주교나 기독교거든요. 특히 카톨릭에서. 그런데 그거와 반대되는 사람을 만들겠다는데, 사람이 어째서 세계적으로 이 카톨릭계나 기독교, 크리스찬, 개신교 쪽에서 한마디의 말도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기독교에 대해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몰라서 그런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정면에도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지식을 가진 고영하 교수께서 한 말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은 일단 그 낙태를 가장 이제 일단 천주교, 카톨릭, 기독교는 낙태를 불법화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말씀하셨을 때 인간이 가장 영장 동물로서 가장 위대한 숭고한 행동은 이제 아이를 이제 사랑을 해서 아이를 잉태를 하는 거, 잉태해서 출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미 그 게놈 프로젝트, 제가 종교계 입장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게놈 프로젝트가 이미 한참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몇십 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쉽게 표현해서 아빠 없이
남자 없이 아기를 낳는 것 불법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연예인 중에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일본에 가서 수정란 임신을 하고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여자 사유리. 네, 사유리예요. 사유리가 사유리 씨가 TV에서 지금 불법이 아닌 일본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게 TV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보고 있고 알고 있거든요. 이 법이라는 것도 각 나라에서 또 각 지역에서 각자의 어떤 그게 이제 그 나라의 문화 코드에 맞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은 합법인데 우리나라는 불법이라서 아빠 없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고 뭐 지금 우리나라도 인공수세 마음대로 하는데 뭘 불법입니다. 우리는 인공수세 마음대로 해요? 그거는 내 배우자의 아이를 수정하는 거죠. 네? 네, 내 배우자 결혼을 해서 아니 그게 저- 불법이죠. 다른 나이 남자의 된 정자를 얼마나 수수해?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새. 다른 남자의 내 조카 딸도 그렇게 했어. 다른 봤어. 사람이 저기 그래서 딸을 낳았다고. 저기 안 되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음. 완전 불법 아니에요. 미국도 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다른 주에 가서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각 나라에 맞게 지금 이제 질문이 종교적인 아니 내 얘기는 그렇게 각 나라에 맞게 아니라 예. 기독교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창조한데 모든 만드는 건 다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천주교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왜 반대하지 않느냐 기독교는 그게 질문의 인공지능을 만드는 요지였잖아요. 걸 반대하는 거보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 만드는 걸 왜 반대하지 않느냐 이거지. 반대하고 반대하지 않는 입장은 아니에요. 저는 전 어차피 제가 카톨릭 입장은 낙태를 어차피 그렇게 반대하면서 아니지만 왜 사람 만드는 걸 반대? 그걸 하나님의 영향을 인간이 침범하는데. 그러니까 그 카톨릭이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하나님이 제일 너무 기뻐하는 뜨거워요. 것이 너무 자기의 뜨거워요, 창조한 이 세상에. 능력을 흉내내는 인간을 제일 기뻐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 이제 예술가에게 이게 해당이 되는데 그걸 기독교에서 얘기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자기의 능력을 흉내내는 인간이 있다면은 내가 제일 기뻐하리라. 그게 뭐 틀렸어요? 그러면 인격을 부여해야 되네요. 물론이죠. 아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자, 유교수님의 제가 하는 거예요. 생각은 정리합시다. 답변 빨리 끝내주시죠. 그래서 종교적 카톨릭의 의견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저는 어차피 시대는 계속해서 발전을 기하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 일은 아니고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법이 적절한 선에서 공론화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저 원교수가 질문이 하나. 네, 제가 이렇게 뜨거운 원래 발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놀란 거는 여러 교수님들이 이렇게 AI에 대해서 높은 그 지식을 가지실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법제나 이런 것들은 발생한 후에 제도이기 때문에 미리 미연에 빅데이터를 추구했을 때 경영학자나 과학자가 우선시해서 선도적으로 앞서서 그것을 기술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인문학자, 이때까지 수백만 수천 년만 동안에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인문학적 지식이 빅데이터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 아이, 노인, 인종, 그 다음에 허약자, 노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인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충분한 그 백그라운드를 인문학적인 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그 인공지능에 초반부터 들어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법제화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나중에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법제화나 그런 과학기술은 그건 늦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모든 것을 인정하는 다양성은 카톨릭이나 천주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인문학적, 철학적 배경을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AI에 관련된 그 전문가들은 우선 그 빅데이터의 조장, 그 초반에 있는 철학적인 기반을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게, 그 다음에 다양한 모든 사람들의 그 문화나 인종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게 그 경영학자나 과학자들이 할 것이 아니라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을 충분히
그 수용하신 후에 천천히 그 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과학이나 이런 인공지능이 굉장히 어떤 때는 놀라요. 너무 발전되고 또 이렇게 위협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또 편안함을 느끼고 또 도움을 받을 것도 같고. 그렇지만 그 순간에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아직도 인간 세계에서도 권력이라는 그 집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데, 인공지능마저 권력에 의해서 제도화된다면 이게 인간과 과학이 공존할 때 그 많은 문제들이 또 인간 사회에 이제까지 그 보았던 오류가 또 다시 이렇게 거듭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많은 그 세심함과 그다음에 공정함과 투명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께 질문한 것은 사실상 이 발표하기 시기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아주 재미있는 주제고, 앞으로의 우리 그 백성욱 연구원의 그 질적 수준이 이 AI의 그 발표가 다른 어떤 발표보다 굉장히 높았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충분히 수고하신 데다가 좀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이 사회자로서 한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분만 질문을 안 하셨는데 두 분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질문?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회자가 한 말씀만 우리 고영하 교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평생에 무슨 연구를 하거나 이런 형태는 못된 사람인데, 제가 대중불교, 생활불교 운동을 하는데 제일 지금 오늘 그 마음에 한번 고 교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일본에 나라 도다이지 얘기를 했어요. 도다이지에 보면은 보살 스님이 나오고, 로봇 스님이 나오고 보살이 등장이 되는데, 오늘날 한국 불교 사회는 불교를 제대로 모르면서 생활한다고 그러고 불교를 제대로 알면서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소위 AI 이대의 정신으로 불교가 제일 행하는 데 있어서 보살행이 제일인데, 그 보살행하고 관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보살행이 로봇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 가능한 내 생각엔 가능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이데아의 정신으로 보살행을 어떻게 생활화하고 대중화해서 한국 불교를 좀 다르게 현실화하느냐, 요 문제만 한 가지만 대답을 해주시고 끝내십시다. 네. 이런 질문이 나올까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전천구 이사장님께 저는 답변을 듣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고 교수 이미 대답을 안 하시고. 대답을 안 하는 거 아니라 못 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고 교수님의 의견 한마디라도 하고 보살과 좀, 스님,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제가 아니, 발표 중에 이야기한 거는 인공지능 스님이 일본 교토에도 이제 중국에도 나와서 스님의 역할을 다 하진 않지만 일부 이제 막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보살님들은 이제 우리 인간이었어요, 현재로는. 그런데 지금 사회자님의 질문은 보살도 인공지능 보살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렇죠. 가능하냐 이런 얘기. 충분히 가능하다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요? 네. 제가 그러나 어렵다고 그러나 생각했는데. 네. 사람의 역할은 어차피 다르기 때문에 인공지능 보살인 거죠. 그건 이름만 인공지능 보살이지 예, 실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나타나도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인 거고 사람과는 달라요. 그러나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자꾸 개발이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인간하고 비슷해지거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요. 아까 우리 왓슨 같은 경우는 초당 100만 권의 책을 읽고 있어요. 이 자료를 습득하고 있어요. 인간의 능력보다 그 이상의 능력으로 초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거죠. 오늘 정말 귀중한 발표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대답은 정청구 이사장.